정식으로 여일연구원님 소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연을 진행해주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홀로렌즈를 개발해주신 여일수석 연구원님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여일입니다. 저는 지난달까지 11년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했고, 홀로렌즈 팀에서 일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사실 이제 애플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해서, 지금은 사실 백수 상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키워드를 몸에서 체감을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MS에서 계속 계시다가 애플이 이제 디바이스를 좀 본격화한다는 그 소식에 맞춰서 애플로 좀 이직을 해주셨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어서 저희 지금 강연에 좀 더 수월하게 참석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계속 순서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컨퍼런스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입니다. 좀 미래학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정지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 소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메타버스의 분석과 기술적 측면이 아닌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다년간의 ICT 기자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미디어 전문가 디지털투데이의 장윤옥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투데이 장윤옥입니다. 네, 이제 다음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제가 별도의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국내 이제 XR 산업계에서는 아마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우은택 교수님이신데요.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우 교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국방부 장관님이 배석하는 행사를 마다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하지 마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우은택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의 오은택입니다. 그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잊으십시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흠모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화려한 언변 이상의 화려한 외모로 최근 더욱더 많은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내 플랫폼 전문가 강릉원주대학교 최재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근거 없는 말씀이십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최재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KA XR 컨퍼런스 기획 총괄을 맡고 있으며 오늘 컨퍼런스의 사회와 좌담회 진행을 맡은 KA 신산업실 XR 산업센터의 한국남 과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컨퍼런스와 이렇게 좌담회를 준비하면서요. 옆에 계신 5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금 이렇게 좌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영광에 가까운 일이긴 하는데요. 그만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5분의 대가분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오늘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좌담회 진행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좌담회는 각 패널분들께 제가 섭외 요청을 드렸을 때부터 좀 약간은 학술적인 딱딱한 토론 분위기보다는 약간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만큼이나 천편일률적으로 찬양일색인 메타버스의 그 이면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 우려스러운 측면도 가감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좀 드렸고요. 또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서는 그러한 오늘 좌담회 컨셉에 동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본격적인 좌담회 진행에 앞서서 저를 비롯한 각 패널분들은 지금 이 메타버스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동의를 하시겠지만 메타버스는 그 뜨거운 이슈에 반해서 그 실체가 현재 지금 모호하고 각기 다른 정의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각 패널분들께서는 메타버스는 땡땡땡이다 라는 형식의 문장으로 평소 이 메타버스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사전적 설명보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참석자 여러분께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각 패널분들의 각각의 설명이 오늘 좌담회에서 앞으로 다룰 메타버스에 관련 화두에 대한 패널분들 개인의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로 이해해 주시면 오늘 좌담회를 보다 좀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저를 시작으로 해서 앞서 패널 소개와 순서와 동일하게 각 패널분들께서는 준비하신 문장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부터 시작을 하면 별도의 안내 없이 여일연구원님, 그다음 정기훈수님 이런 순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를 드래곤, 이제 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용은 사실은 상상 속의 그런 생명체죠. 생명체인데 저희 이제 그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와 좀 가장 가깝게 또 인류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런 물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드래곤, 용이라는 그런 물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양과 서양이 좀 각각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동양은 그래도 영험적인,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좀 부각이 되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약간 빌런, 기사가 용을 무찌르고 공주를 구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실체는 좀 모호하나 지금 전 인류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고 그에 따른 그 의견도 분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메타버스를 좀 드래곤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메타버스의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좀 강조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여일용건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좀 주셨던 부분이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는 엘도라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메타버스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거의 전설과 같은 이렇게 실체가 되게 불분명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메타버스라는 그런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많은 또 기술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또 허구적인 측면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 교수님. 네, 저는 IT 산업 진화의 끝판왕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게임하다 보면은 파이널 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IT 산업이 시작돼서 진짜 거의 모든 것이 인프라로 되기 시작한 이래로 거의 모든 기술이나 거의 모든 적용이 지금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메타버스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태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측면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노는 게 주잖아요. 지금의 메타버스도 사실 즐기고 펀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또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자라는 동안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일어날 거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겠지만 또 앞으로 성숙하고 또 생산적인 일에 굉장히 많이 쓰여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은택 교수님. 그 메타버스란 코끼리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사회자가 저한테 메일 보낼 때 메타버스는 용이다 이 사례로 보내주는 바람에 저는 동물 해야 되는 줄 알고 코끼리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각자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기반해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메타버스라는 실체가 조금 덩치가 커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메타버스는 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코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어제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좀 생각하던 것 중에 또 갑자기 또 메타버스가 요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실체를 잘 모르는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이 승철 스님 버버 같다. 이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봤더니 또 산은 산이 아니고 또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봤더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셔서 이게 메타버스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최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저는 메타버스는 끓는 냄비다라고 정의했는데요. 사실은 냄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기술과 사람과 뭐 생활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저희의 열정과 창작이 이 MSG처럼 이렇게 섞여가지고 정말 좋은 뭐 이렇게 무엇인가 나오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인공지능이 있었고 그 전에 뭐 빅데이터가 있었고 그때마다 끓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메타버스는 끓는 냄비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각기 좀 다른 전공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좀 다른 견해들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화두는 바로 캐즘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테지만 캐즘은 기술주기적 관점에서 신기술이 대중화에 이르는 그 사이에 수요가 침체되거나 후퇴되는 현상을 일컫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의하면 아마 캐즘을 극복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D 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약 8년 전쯤 이제 그때는 당시 이제 미래부 그런 유관기관의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아마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3D 프린팅도 그때 지금의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아주 세상에 대단한 큰 변혁을 가져올 것처럼 네, 그렇게 이슈가 좀 되었고 정부에서도 막대한 투자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여기 계신 분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3D 프린팅은 그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정 교수님 강연에서도 이제 디바이스를 좀 강점을 좀 주셨는데 지금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은 아니기에 3D 프린팅과 직접적인 비교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관련 기술이라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XR 분야가 저조차도 지금 XR 분야를 이제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안경을 썼죠. 그래서 디바이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도 과연 이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혹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이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즘에 대한 얘기만으로도 사실 오늘 메타버스 좌담의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좀 대답의 좀 범주를 좀 좁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답변을 좀 주실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에서만 포커싱을 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가능성이 낮은데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냥 그 당위성 정도까지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가장 지금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아마 여일연구원님이실 것 같아요. 지금 MS에서 홀로렌즈, 그다음에 이제 애플에서 나올 디바이스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요. 여일연구원님의 의견을부터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일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하니까 살짝 부담이 되긴 한데, 저는 이거를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사실 AR, XR 기술을 나누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메타버스는 좀 전에 저희 이 메타버스가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 전문가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의견이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뭔가 하는 거에 따라부터 먼저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는 저희가 실체가 지금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캐즘이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좀 좁혀서 AR, XR, 이렇게 XR 기술이라고 좀 좁혀본다면 저는 그게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홀로렌즈 1을 처음에 했을 때 이제 컨슈머 디바이스로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되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징검다리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다른 회사들도 그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그 징검다리를 많이 만들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이열연구원님의 의견에 좀 그래도 좀 비교적 반대되는 의견부터 좀 들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반대되는 의견이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뭐 이제 특별히 없으시면 아까 이제 순서대로 또 정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뭐 반대할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역사에서 이미 뭐 많이 검증된 거라서 인터넷 처음 들어왔을 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넷도 되게 오랫동안 나왔고 월드와이드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먼저 도입이 돼서 많이 쓰이긴 시작했지만 초창기에
그냥 그게 폭증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화 접속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드웨어에 해당한 네트워크 기술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보급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를 빌딩하는 플랫폼 측면에서 보더라도 3D로 구축하고 만들고 서비스하는 거는 그게 기기가 웹이든 아니면 모바일이든 아니면 XR 디바이스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XR용으로 만든다고 해서 다른 걸로 만들 것 같지 않거든요. 이미 다 그걸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또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고 하드웨어가 붙어주면은 보급과 확산이 빨라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지금 캐즘을 논할 종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앞에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우리가 그 열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그냥 가는 추세이고 또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이야기하든지 간에 뭐 그 대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이해하는 한 그 캐점이라는 그 논리가 경제학에서 기술 확산 그 모형에서 나온 건데 제가 듣기로는 경제학에서도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수정 보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폐기하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쉽게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좀 유용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디가 캐점인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기술 확산 이야기할 때 아주 그 긱들이 지금 이제 막 모여들어 가지고 야 재밌다 그러고 쓸 때가 한 1,000만 명 될 때까지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정지훈 교수님 소개한 슬라이드에도 아까 아이폰 1,000만 대 팔린 거 지금 이제 퀘스트 2 1,000만 대 팔린 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게 아주 이 기술에 민감한 사람들 먼저 수용하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까지라면 일반인들도 야 이거 좀 재미있겠다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한 1억 명이 넘었을 때라고 하고 완전히 일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없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한 10억 명쯤 된다고 대충 보면 지금 이제 그 1억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억을 못 넘어서고 사라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관전 포인트는 1억까지 인구가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인구는 이미 수억 명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약간 걱정할 단계는 지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그 쾌점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인구가 수억 명에 달하긴 하지만 이 수억 명의 그 구성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MZ 세대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MZ 세대의 한 7, 80%가 지금 하루에 2시간 반씩 로블록스나 폴트나이트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세대로 확장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확장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쾌점에 갇히는 게 될 거고 이제 확장 가능하면 이제 넘어서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관건은 그러면 지금은 아주 10대들 이 그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10대들이 여기에 잘 활용하고 있는데 즐거운 놀이터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세대들이 이 그 즐거운 놀이터에 진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 쾌점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같이 다 공이 같은 의견일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캐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그 캐즘 자체에 대한 용어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오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이게 캐즘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과 조화의 대상이지 이걸 가지고서 어떤 것을 극복하냐. 그리고 과거하고 약간 좀 상태가 다른 게 제가 정 교수님의 이렇게 강의도 듣고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 무엇인가 분석을 할 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에 대한 어떤 순서들 쪽 얘기하시는데 요즘 가만히 보시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와 플랫폼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놀고 있는 뭐 마인크래프트나 아니면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은 이미 10몇 년 전부터 나와 있던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됐던 것 뿐이지 그러면 과거의 순서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 그것도 하나의
끓는 냄비에 들어가서 같이 섞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런 부분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캐즘을 따질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공존하고 좋아하고 여기에서 진일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고민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의 일인입니다. 네, 그 비교적 좀 다양한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봐 주신 거에 반해서 또 캐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교적 또 공통적인 또 그렇게 견해들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조를 받아서 다음 화두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메타버스 혹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과연 좋은 기술일까라는 화두인데요. 이 질문은 조금 넓은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으니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혹시 현장에서는 영상이 확인이 조금 어려우실까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게 온라인에서도 영상이 안 보이는데. 코로나19가 강타하기 전 세계 화만이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건 아닙니다. 기술에 대한 말도 많았는데 우리는 기술에 집착했습니다. 모두가 최신 기술은 무엇일지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화려하다고 해서 꼭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술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 참 재밌는 사실은 기술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경제학자들만 좋아할 만한 경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생산 요소 외에 투입량 대비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본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봤을 때 근로자들의 생산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술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기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척도인 셈이죠. 오랜 세월에 걸쳐 1940, 50, 60년대를 지나 70년대 초까지 총 요소 생산성이 크게 성장했어요. 기술은 전 세계에 걸쳐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경제 침체기가 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기술의 발전이 저조했던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기술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했죠. 마침내 컴퓨터가 제대로 가치를 드러냈고 주목할 만한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2007년부터는 또다시 기술 발전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침체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죠. 2007년이 참 흥미롭죠. 바로 다음 해인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 해는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Apple introduced the iPhone.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너도나도 작지만 강력한 컴퓨터를 주머니에 하나씩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All this time. 많은 사람이 세상이 완전히 바뀔 만한 화려하고 획기적인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사실 기술의 생산성이 그리 좋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왜 기술은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매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아직 기술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락은 자주 하면서 실제 생산성을 관리하는 데는 생각만큼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보기에 얼마나 멋지고 세련됐냐로 기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얼만큼 바꿀 수 있냐로 기술을 판단하죠. 화력 발전처럼요. 화력 발전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연기관과 전기도 변화를 가져왔죠. 정보기술은 우리 생활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영상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면요.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혁신적인 기술이 무조건 좋은 기술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 좋은 기술에 대한 근거는 총 요소 생산성 개념을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기술은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관점으로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이제 그 기술 자체가 혁신적인 것은 분명했으나 생산성에는 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와 함께 NFT도 같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가상 경제의 규모가 실물 경제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어떠실까요? 이게 지금 좋은 기술이다 아니다를 넘어서 아니다. 애초에 지금 저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의 정의 자체가 난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네, 우 교수님 먼저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동의할 수 없고요. 예,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금 기술한테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 자체에 좋은 기술, 나쁜 기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질문이 잘못됐다. 먼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은 어떻게 쓰는지, 쓰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을 텐데 왜 그 책임을 기술 그 자체에 좋은 기술, 나쁜 기술로 분류를 하려고 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특히 그 좋은 기술이라고 하면서 정의 내린 것이 이 총 생산량을 늘릴 수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자본가 입장의 그 정의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을 얼마나 쥐어짤 수 있는지를 가지고 좋은 기술이냐 나쁜 기술이냐고 볼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은 늘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개발해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이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 기술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사람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 맺기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그 사람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 코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단순히 생산량이 많으냐로 볼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의 행복 척도를 우리가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기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좋은 기술, 나쁜 기술을 구분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앞에 이제 이그젬플로 스마트폰을 이야기했지만,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가 하면 또 이게 뭐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 우리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데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스마트폰의 기술이 이게 나쁜 기술이냐, 뭐 좋은 기술이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뭐 기업이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좋은 기술이냐, 또 정부가 우리를 잘 통제하는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그게 좋은 기술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 좋은 기술, 나쁜 기술을 보면 안 된다가 제 입장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의견 또 어느 분께서 준비하실까요? 네, 정 교수님.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진짜 MB 때 삽 뜨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전 받았어요. 그 당시 IT 기술에 대한 생각을 왜 그런 결정을 했었냐 하면은, 이게 생산성이 좋아진다고 반대로 판단했을 때 일자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요소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당시 판단이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는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산업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수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제외한 부분들의 경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야기하신 거라서 그냥 저는 완전히 무시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게 제 의견은 아니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여주신 우리 주최 측에 막 화가 나는 아니 저는 이제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하면요, 이 기술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편함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사실은 저분은 아까 그 화학 발전소 얘기하고 생산성 얘기하시는데 기술 자체가 생산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아니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편함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정의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빌 게이츠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러한 거를 그렇게 프로덕트에 대한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상을 보내주신 우리 한 과장님께 좀 크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다양한 분야의 화두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사실 또 저희가 행정학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오늘 본의 아니게 지금 구도가 캐즘 때부터 약간 지금 저와 지금 패널분들 간의 그런 경제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패널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가끔 망각할 때가 있어서요. 장 대표님 괜찮으시면 지금 열연고님 아마 기다리실 텐데 열연고님 의견 듣고 장 대표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 다른 교수님들 의견이랑 비슷하게 조금 폴 크루그만 교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조금 부정적이고요. 이게 정말 기술을 생산성만 연관 짓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생산성만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될 수는 저도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그 예를 들었던 스마트폰마저도 과연 그 메저가 측량을 한 게 과연 정확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스마트폰이 생산성에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하루아침에 모두 다 뺏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생산성에 변화가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생산성에 스마트폰이 영향을 미친 게 없다라는 결과 자체도 어떤 계산으로 나왔을까, 사실 저는 의문이 되게 큽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뺐으면은 생산성이 저는 사실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 대표님,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크게 뭐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폴 크루그먼은 이제 거시경제학자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런 그 생산성의 전체 총 생산성과 기술이 그렇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만한 그런 다른 요인 다 배제하고 기술만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요. 이 화두를 던지신 게 아마 이제 메타버스가 그러면 과연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인 건가? 이런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로블록스 하고 뭐 게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뭐 쓸데없는 기술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산성에 도움되는 걸 만들어 갈지는 또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정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에 어떤 기술이든지 활용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을 계속 들으면서 내년에 저희가 기회가 좀 된다면 저 지금 문제 폴 크루먼 교수를 현장에 모시고 여기 패널분들을 다시 한번 모여서 진짜 좀 끝장 토론을 해봐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을 조금 사용을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좌담의 이제 마지막 화두를 좀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 비교적 지금 많은 저희 참여하신 패널분들께서 메타버스 시대는 이제 도래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좀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의 지금 혼돈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메타버스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혹시 또 기회가 되신다면 그럼 또 여기서의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 부분은 혹시 정 교수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다른 패널분들 의견을 정리하신 취지에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어떻게 최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나 기관이나 개인의 역할이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예상을 하지 말자, 뭔가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던 게 뭐냐면 이 팬데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팬데믹 사건 이후에 나온 것이 뭐냐면 예상보다는 빠른 대처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상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융통성에 대한 부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국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대처하는데 빠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경직되고 무엇인가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계획되지 않은 건 실행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빠른 대처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뭐 아니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견을 미리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발빠르게 움직여도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산업이 뒤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되 행동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감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오 교수님. 네. 예,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원해서 온 거라기보다는 뭐 그냥 있었는데 시대적인 환경이 우리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시대가 조금 더 앞당겨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뭐냐고 묻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인터넷의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우리 미래 환경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는 이걸 일종의 좀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이해를 하고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도로를 깔고 뭐 전기를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처럼 이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메타버스를 확보해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정부가 다만 여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어로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도 적극 반대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올라와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텐데 이 다양한 주체들의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 경쟁이 공정하도록 관리하는 몫은 정부가 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정부는 좀 선수처럼 뛸 생각하기보다는 좀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역할, 특히 이제 이미 산업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간섭 안 해도 또 관여 안 해도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이미 이제 돈이 이제 굴러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꼭 필요한데 돈이 안 되는 영역,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체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것도 문턱을 좀 낮춰주고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경제적인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부가 관심 가질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역할을 해주도록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장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금방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밀레니얼에 한정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밀레니얼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느끼는 메타버스에 느끼는 느낌하고 젊은이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느끼고 향유하는 그 감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매체들을 접하고 그 가상 공간에서 뛰어놀고 놀이 자체가 게임인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을 가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 아바타를 꾸민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성과 가치와 의미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 결국은 더 잘하고 주류가 될 거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력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정부의 역할을 항상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모든 분야에서 정부는 마중물 역할에 만족하면 된다. 어떤 분야가 막 태동하기 시작할 때 펌프질 할 때 물을 부어줘야지 그 샘물이 솟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돈이 많이 몰리고 그런 분야가 있는가 하면 꼭 있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찾아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온라인에 계신 여일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페이스북 또는 메타라는 회사가 자주 하는 회사 제가 인터뷰할 때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페이스북에서 얘기하는 자기네들의 만트라, 또는 자기네들의 신조라고 하면은 이렇게 move fast, fail fast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좀 전통적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는 사실 뭔가를 할 때 되게 플랜을 하고 계획을 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중시를 많이 해요. 계획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을 정말 이렇게 숙고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진입하거나 뭔가를 행동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액션에 봐서도 이제 정말 이렇게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처럼 이게 뭔가 상당히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정말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를 해보고 빨리 시도해보고 빨리 안 되는 거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딴 걸로 넘어가는 이런 행동이 되게 중요한 행동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불분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 무슨 5개년 계획이랑 3개 이런 장기 계획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이런 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또는 조직들이 이 작은 이런 시도들을 빨리 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 다시 또 리커버해서 또 다른 걸 시도할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저희 이렇게 멘탈 시프트라고 하나요? 좀 이렇게 마음가짐의 변화가 일단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너무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를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이거 이제 메타버스니까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런 울타리를 만들고 계획을 이렇게 짜 나가기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플레이어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자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서포트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전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정부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무서워요, 항상. 그 관심을 가지는 순간 또 어떤 이상한 규제와 이상한 뭔가가 생길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자면 아까 장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가상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이들이 있는 세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세계에 살던 외계인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 세계의 법률을 따르지 않았으면 니네는 다 체포야 뭐 이런 느낌 을 받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하고 굉장히 다른 룰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이거나 또는 적절하게 이렇게 그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계속 일단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일단 지양하는 거. 이게 이제 1번인 것 같고요. 2번은 아까 우 교수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인프라가 국가 입장에서는 원래 국가란 원래 그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쉬운 접근성과 이런 걸 제공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인터넷과 관련된 접근성 같은 부분들에 대한 기본권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제 기생충에서 그 화장실에 이거 와이파이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온라인도 그렇고 스마트폰으로 뭔가 예를 들어 하고 있어. 근데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연결 안 되고 디바이스 없어서 접속 못 해. 이러면은 진짜 기본적인 것들을 안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 행위가 물리적 세계가 아닌 디지털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에 해당하는 접근성 같은 걸 제공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부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종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메타버스에서 화두는 다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서 현장에서도 직접 그 강의자분들께 질문을 하실 거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편하게 지금 강의자분들께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광기술원 이광훈입니다. 질문 드릴 게 딱 키워드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환, 그리고 순서. 전환은 우리는 세대의 전환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세대의 회귀로 볼 것인가. 즉 팬데믹 시대가 몰고 왔던 굉장히 임팩트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아까 정지훈 교수님께 말씀 주신 것처럼 강요적으로 사용자 환경을 바꿔놨던,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디지털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유주얼하고 롱텀으로 왔던 우리의 경험 시대로서의 시대의 회귀가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걸 전환으로 봐야 되겠느냐 등 하나. 두 번째는 메타버스랑 이런 키워드가 나왔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뭐 아까 충분히 설명해 주셨던 로블록스나 다른 것들 제가 직접 해봐도 이게 무슨 재미지? 라고 할 정도고 뭔가 스토리가 없고 그냥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메타버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딱 키워드를 본다면 컨텍스트가 먼저냐, 컨텐츠가 먼저냐. 저는 사실은 지금 시대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컨텐츠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형태고 어떤 것이 임팩트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는 것들은 결국 컨텐츠보다는 컨텍스트에 치중했던, 그러면 지금 세대는 컨텐츠가 우선이고 컨텍스트는 뒤로 밀려 있느냐. 그런 순서에 관해서 한번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어떤 강연자분의 답변을 좀 듣고 싶으실까요? 네, 저는 여기 부분 다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정 교수님, 네. 네, 일단 지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뭐 이거 얘기해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이게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은데 이게 눌려 있으면은요 리바운드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강요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리는 순간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이미 새로운 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까 우 교수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오프라인 나오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때 심지어 이제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친구들, 그거 전부 오프라인 다시 전환한다면 그거 받아들일 신입사원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되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부 리바운드 하겠죠. 여행도 많이 갈 것이고 이제 리바운드 하겠죠. 그렇지만 베이스라인을 나중에 롱톰하게 보시면은 옛날에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마 요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하고 이거는 엄청난 큰 격차가 있을 거예요. 이미 세상은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첫 번째 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컨텍스트와 컨텐트 그거를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컨텐츠 테크 융합 시대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봤냐면은 서비스하고 제조기업이 경쟁을 하는 양상이었어요. 인터넷 들어오는 것과 함께. 그래서 제조라고 하는 것과 서비스업이 분리돼 있다가 두 개가 같이 결합하면서 두 개가 경쟁하는 체계로 갔죠. 그게 지난 20, 30년간의 역사가 말해주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컨텐츠의 역할이 커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으니까.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테크를 제공을 하고 컨텐츠 같은 것들을 원래는 이제 협력사처럼 끌고 들어와서 이게 같이 잘 크는 구조였던 게 옛날 구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컨텐츠 하는 회사들이 이거에 대한 것도 올려받으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직접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컨텐츠 기업인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에서 테크 플랫폼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젠 더 이상 테크하고 컨텐츠가 같이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끼리 직접 경쟁할 거고 결과적으로는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모두 잡아서 총체적인 역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위닝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뭐 옛날처럼 어느 쪽이 앞이나 뒤에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뭐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후퇴할 수 있는가? 일부 후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모이시는 이 모임 자체가 후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마 오프라인 모임들이 많아질 거라서 온라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용어가 이제 메타버스랑 뭐 온라인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이런 더 심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상당 부분은 오프라인 그 중심의 사회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1,000만 명, 1억 이런 숫자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한번 경험하고 다시 안 가는 사람들 스마트폰 썼더니 좋은데 피처폰 다시 쓸래 그러면 뭐 쓰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값이 싸니까 근데 안 쓰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틀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컨텍스트냐 컨텐츠냐 이야기 아까 하셨는데 저도 뭐 정 교수님이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문제 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뭐 컨텐츠가 킹이면 컨텍스트가 퀸이다. 뭐 퀸은 집에 가시면 다 상황들이 비슷하실 텐데 퀸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유저다. 그 유저는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컨텐츠도 중요하고 컨텍스트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활용하는 유저다. 유저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저희 이제 시간이 조금 다 돼서요. 현장에서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혹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 질의응답을 많이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질문을 좀 꼽아봤는데요. 이거는 일단 여일용건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현재 산업군에서 어떤 산업군이 가장 민감하고 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여일용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이 부분은 최 교수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군이라고 하면 일단 아무래도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그 게임 쪽이 일단 많이 반응을 하고 있죠, 사실. 뭐 로블록스나 뭐 이런 포트나이트 이런 게임 쪽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 로블록스 자기들이 이제 메타버스 컴퍼니라고 일단 뭐 선언을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메타버스의 화두 가상현실 기기로서 또 그런 게임으로서 게임 산업계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갈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아까 저기 그 장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 어린아이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놀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걸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를 찾아서 딱히 이렇게 뭐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재미있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이 먼저 모이다 보니까 이게 게임 쪽에서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먼저 반응을 한 것 같고, 하지만 항상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만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한편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AR 기술, 또 이런 기술들에 또 반응을 하는 게 이제 여전히 매니팩처링이나 이런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또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가 청소년기에 더 들어갈수록 이제 조금씩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사실은 원래 어떤 산업이 보면 이제 하드웨어가 먼저 들끓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도 이렇게 보면 콘텐츠가 좀 연구원님 말씀대로 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오고 라이프나 이런 쪽이 이제 그 뒤를 잇는 것이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분야에서 들끓는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다 분야에서, 사실은 이게 현실을 가리는 가상현실은 1930년대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그게 디바이스가 계속되고, 제가 최근에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제가 플랫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CNDP를 얘기합니다. CNDP를 얘기하는데, 콘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 플랫폼 아주 쉽죠. 야, 콘텐츠가 어떻고 뭐고, 콘텍스트가 어떻고, 디바이스가 지금 뭐고, 뭐 플랫폼이 이렇게 돌고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가 5G가 올라오고, 그러면 굉장히 가리기는 편한데, 과연 이게 메타버스 시대에 이게 맞나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런 부언을 좀 드리면, 저는 제페토를 하는데요. 이 로블록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20대 초반에. 얘들도 어렵답니다. 제페토는 쉬운데 로블록스가 너무 핸들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콘텐츠와 플랫폼, 그것도 너무나 다양한 플랫폼, 그 다음에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너무도 다양해진, 그리고 센서 위주의 시대가 오고, 이 네트워크가 이제 5G에서 6G로 올라가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전부 혼합되어 있는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던 방정식과는 틀림없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리면,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한번 개척해보는 것도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 대표님께서는 지금 좀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신 미디어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같고, 또 아니면 지금 앞서 나온 다른 분야를 또 지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 대표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다른 특별한 분야를 찝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다들 어떤 분야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거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교육이나 뭐 또는 뭐 이런 예전에 시뮬레이션으로만 했던 것들을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자유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직접 물을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고치고 바꾸고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산업 현장에서도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고치기 쉽게 가상적으로 구현된다면 훨씬 더 많은 개선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도 조만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1시간 지금 준비된 이 시간이 정말 생각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좀 듣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매년 저희 컨퍼런스가 개최되니까요. 내년 컨퍼런스 자리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던 의견들이 얼마나 좀 현실화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바쁘신 가운데 저희 컨퍼런스에 나와주셔서 좋은 의견 내어주신 그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으며, 오늘 컨퍼런스의 오전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방송이 딜레이 된 것도 있고, 제가 또 이 패널 분들을 보내드리기 쉬운 아쉬운 마음에 사회자 재량으로 점심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좀 맛있게 좀 점심을 드시고,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방송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지금 방송을 한번 끊었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한 번 더 재접속을 해주시고, 이따 오후 시작 시간인 1시 40분에 맞춰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그 전문가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